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방역 현장에서 일한 보건 의료인들의 심층 인터뷰를 모은 코로나 백서가 나왔습니다. 보호구 때문에 이마에 난 상처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코로나 영웅이라고 불렀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보호장비 관리 부실로 생긴 상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코로나와 1년 가까이를 싸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의료진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S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유민호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약 1시간 전에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46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0명가량 늘었고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도 역시 세 자릿수, 모두 113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에서 가장 많은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에서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제하면 경남에서 10명, 강원에서 8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충남에서 6명, 부산에서 3명이 확진됐고 광주와 대전, 충북 등 전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전체 확진자도 146명, 그리고 서울에서 발생한 환자,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는 어제 하루 2명 늘면서 누적 48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어제 서울에서 보고된 사망 사례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던 한 60대 환자입니다. 지난달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 전 숨졌고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800명을 기록했고 약 2,000명이 격리 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확진 규모가 꺾이진 않고 있지만 지난 9일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약 30%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0개를 사용 중이고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33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병상 현황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스크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항상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오늘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으로 마스크 착용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원래 지난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는 경우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또 보건용,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만 허용되고 망사형이나 배부형 마스크, 스카프 같은 옷가지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배상의 시설 장소 그리고 부과 대상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만 14세 미만이나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는 게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 한번 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 감염 소식 한번 살펴보죠. 서울부터 가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39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4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성동구 노인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지속해서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18시간 동안 파악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시설 관련 확진자가 모두 14명 늘어서 총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는 3명 추가돼 총 26명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시장 집단 감염으로 2명이 추가 확진돼 총 7명이 감염됐고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1명 증가해 모두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도 7명 추가됐습니다. 네, 성동구 노인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고령층이 많고 또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안 그래도 주의가 더 필요한데 이 예.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시설에 있는 다인실 침대 간격이 1m 이하였고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에 거주하던 최초 확진자는 다른 시도 확진자와 식사 모임을 가진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시설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시설 특성상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간 신체적 접촉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성동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동작구는 다른 자치구 확진자가 관내 흑석동에 있는 흑석제과를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여러 차례 이 제과점을 들렀다고 조사됐는데요. 이 동작구는 흑석제과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즉시 동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구에 있는 확진자가 잠실동에 있는 우리 온누리 약국을 방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시기는 지난 6일부터 7일, 9일로 조사됐습니다. 송파구는 역학조사 결과 미확인 접촉자가 있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약국을 방문 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송파구 보건소로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상황 살펴볼게요. 이쪽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42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경기 오산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산 메디컬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등 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가 34명 발생했는데 특히 첫 확진자 발생 17일이 지났는데 계속 확진자가 나와 당국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에서는 호원 이동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이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주시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가 확진됐다고 공개했는데요. 이 확진자는 관내 교화동 소재 직장에 재직 중으로 이틀 전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일부터 16일 동안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습자 간 학력 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질문에 교사 대부분인 92.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데에도 교사 87.6%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는 전날보다 4곳 늘어난 전국 6개 시도 47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 학생 6명이 하루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국내 상황 한번 싹 점검을 하고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46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113명, 해외에서 33명이 발생을 해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100명대 확진자가 쭉 나온다고 봐야 할 거고 이는 1.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점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보통 몇 차례 확인을 했다시피 한 주의 추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확진 환자 숫자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확진 환자 숫자를 놓고서 지난주와 비교를 했을 때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은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거구나. 혹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은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는 추세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주말에도 확진 환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이번 주에 확진 환자 추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수요일의 첫날 확진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점을 방역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도권 1.5단계로 격상 이야기들을 조금씩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도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으로 전파되고 네.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이미 천안, 아산 지역 1.5단계로 이미 격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원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순천 1.5단계로 네. 또 격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예. 수도권과 달리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 의료 역량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의 의료 체계는 마비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설 교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네. 그 설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예, 저도 상황.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상이 계속 조금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수도권에만 원래 갇혀 있던 것들이 지금 지역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도 점차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날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내 네. 생활을 할 거고, 그리고 곳곳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특별히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을의 말, 겨울의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는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그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네. 네, 한 가지 더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어제 5분이 사망하셨고 오늘 또 2분이 사망을 예.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틀 새에 7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위중 환자, 중증 환자에 대한 그 의료 대응 역량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르신들이 위중이나 중증 환자가 되면은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례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어제 오늘 사망자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하면 위중증 환자가 줄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위중 환자나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된 다음에 호전이 되어가지고 완치 판정까지 완치 받는 판정까지 갖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지역사회든 혹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간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예. 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방증하는 대목이어서 예. 추가로 좀 지적해 드립니다. 그 성동구에서도 지금 코호트 격리가 이뤄진 그것도 고위험 시설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 환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순천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천에서 은행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마스크도 썼고 또 그리고 차단막도 있었는데 감염이 됐어요. 이게 두 가지 정도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통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물체에 머물러서 감염까지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매개체 감염이라고 흔히 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침을 하거나 등등으로 예. 손에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태에서 그 오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이것저것을 만지고 그 이것저것을 또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만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만진 손으로 씻지 않고 뭐 마스크를 만지거나 눈을 네. 비비거나 뭐 코를 만지거나 뭐 입을 만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뭐 바이러스가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 대목이 네.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매개체 감염의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열어둬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지역을 가보면 확실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과 체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마스크를 이완이 되고. 착용한다라고는 예. 하지만은 실제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처럼 마스크를 엄격하게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 은행에서도 마스크를 전부 다 착용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꼼꼼하게 역학조사를 해보면 마스크 착용에 여러 가지 네. 편차들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개체 감염의 뭐랄까요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마스크 쓰는 것에 이어서 장갑을 끼거나 이런 것들이 방역 수칙에 추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갑을 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는 경우가 있고요. 예. 장갑을 끼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네. 장갑을 끼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갑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장갑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장갑을 끼는 것에 두기보다는 네네. 손을 깨끗하게 씻는 자주 게 씻는 게 자주 더 씻는 게 그게 훨씬 가장 낫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강박적으로 예. 씻는 게 가장 낫고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마스크 착용과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전파되는 효과를 80% 정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만에 하나 그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막을 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매개체 감염 말고 또 얘기가 되는 게 천장에 달린 난방기를 통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난방기를 틀 수밖에 없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설 충분히 교수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많이 지적해 드렸는데요. 여름에는 에어컨과 네. 또 그다음에 선풍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 겨울에는 난방기 내지 온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온풍기도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것과 같이 필터가 있어서 그런막이 있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 필터라고 해봤자 먼지 정도를 거르는 예. 거지 바이러스를 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온풍기나 난방기인 경우에는 공기 흐름을 더 좋게 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오히려 촉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있는 것처럼 겨울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인 경우에 온풍기는 언제나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고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예. 온풍기가 있거나 실내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풍을 통한 환기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반드시 소독하는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예.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날이 추워져서 온풍기라든지 난방기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5단계로 수도권이 격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신 게 식당과 카페와 같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나도 모른 채 벗는 그 공간이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식당과 카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제 지자체가 선제 검사라든지 전수 검사를 하는 건 도움이 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제 검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네.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이제 좀 나누어 보죠. 하나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종사자들이 정해져 있는 특정돼 거죠. 있죠. 예.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검사 또 주기적인 검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감염이 오로지 종사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QR코드를 찍는다 아니면 정보를 남긴다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역량도 어렵겠지만은 추적도 어렵고 너무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완전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실내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13일부터 그런 곳에서 특스크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는 1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네. 명시적인 조치이면서 실제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야
이번 겨울에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네. 억제하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대규모의 감염, 예. 상당히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생활 공간에서 네네. 감염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들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스스로가 정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마스크를 쓰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예. 이야기가 오늘 좀 화제로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이제 굉장히 뜻밖에도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들이 예. 있습니다. 어떤 대목들이 있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많이 어떤 사람은 전파하고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네.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뭐 발열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흡기 그러니까 증상. 이제 무증상 감염 환자들을 통한 숨은 바이러스 전파 이야기가 많이 되기 네.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몸에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위험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고 다닌다라는 사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이 감염되었으면 그중에서 예. 슈퍼 전파자가 되는 사람들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예를 들어서 카페, 식당, 직장 등등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뭔가 어제랑 자기가 몸 상태가 다른 사람입니다. 예. 미열이 있거나 뭐 굉장히 심하게 아프면은 당연히 안 나가겠지만은 미열이 있거나 장기침이 나거나 예. 몸이 약간 무겁거나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몸 상태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산밀 장소라든지 실내 장소를 안 가야겠군요. 피하기만 해도 저는 그런 것만 확실하게 네. 지켜줘도 저는 이번 겨울을 효과적으로 큰 집단 감염 없이 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데도 교회에 가고 몸이 안 좋은데도 성가대 뭐 연습에 가고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이런 뭐 것들을 외부 식당에 가서 예. 밥을 먹고 그리고 굳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하고 또 직장에서도 결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상태에서도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를 한 다음에 최소한 이번 겨울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자신의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은 혹은 다르다면은 네.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네.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데요. 우리 강 기자님께서 제가 볼 때마다 참 중요한 지적을 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 더하기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예.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1.5단계를 가면 어쩔 건가라고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본인에게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것은 전 국민 모두가 협조를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거의 목표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강 기자님 지적하셨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스스로 회피하거나 스스로가 뭔가 마스크라고 예.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감염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도 나는 멀쩡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남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신호등을 지킨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남이 예. 나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협조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개월 정도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착용 잘하고 잘 지킨 우리는 바보가 되고 몇 명이 계속 퍼뜨려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푸념들이 있는 것도 예.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계가 되었든 아니면 일상생활이 되었든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모든 분들이 협조하셔야 된다. 그리고
백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에서도 백신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자기 몸을 잘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백신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화이자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발표에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설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거의 유일하게 네. 다른 해석을 매체와는 다르게 해주셨죠. 예. 해석을 이제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90% 효능이 있다, 효과가 아니라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화이자의 발표 결과를 네.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검증해야 할 절차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어제 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공개된 화이자의 데이터만으로는 이 백신이 실제로 화이자가 밝힌 것처럼 90%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반기면서도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도 딱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너무 막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기에는 예. 아직까지 검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냐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럽이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환자들이 하루에 10만 명 예. 이상 혹은 수만 명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상태를 방치하다가는 뭐 경제고 사회 시스템이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효과나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도 좀 성급하게라도 긴급 네. 사용 승인을 내서 접종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상황이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신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접종이 되고, 그리고 혹시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예. 나타나고, 그리고 유통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네네. 최소한 1사분기, 2사분기까지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량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서 네. 2사분기 혹은 후반기에 백신을 공급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바탕으로 질문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제 화이자가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를 했잖아요. 연구 데이터를. 그러면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아직은 좀 이게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좀 이르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화이자 측에? 화이자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고요. 이제 예. 화이자가 지금 94명에 대한 네. 임상시험 초기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명 이상의 그 백신 임상시험의 참여자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150명 이상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추가 분석한 데이터들을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파이자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추가 분석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를 놓고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긴급 승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나면 우리나라도 이걸 서둘러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우리 몫으로 할당될 분량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파이자 백신이 국내 정부가 네. 파이자 백신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한 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물량이 있고 일부는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계약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적할 것은 파이자 백신이 만일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긴급 승인이 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예. 고위험 시설이거나 아니면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종사자들. 의료진들은 이제 먼저 접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물량을 조달할 거냐라는 네.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미국이나 영국 정부는 워낙 급하기 때문에 자국에 먼저 배당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신이 성인이 될 경우에 긴급 성인이 되게 될 경우에는 대규모로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백신은 2번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접종하고 28일 이후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영국이나 남미 일부 국가나 미국 같은 데는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팬데믹이 심각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팬데믹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으면서 서방 국가들이 그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라든지 충분한 어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로 꼽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기반의 파이저 백신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충분히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해서 90%는 파이자에 납품을 하더라도 10%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파이자로 봐서는 나쁜 딜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주 시급한 물량의 일부는 이런 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달할 수 그렇게 있다.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지금 파이자에서 얘기하기로는 네.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 수준입니다. 한 39불 정도 되니까 5만 예. 원인데 이게 지금 이제 콜드 체인이 실제로 생산 단가만큼 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공급자에게 공급이 될 때 1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윤 추구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가격은 제 생각으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1회 접종이 그런데 예. 2회 접종인 경우에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아, 이런 그 주사의 약값도 알려주시니까 참 좋네요. 아니, 근데 그 부작용과 관련한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화이자에서 발명한 백신을 맞은 실험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뭐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실험을 위한 참가자들이니까. 근데 맞고 난 이후에 숙취 증상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증상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백신의 부작용은 크게 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 부작용이 있고요. 네. 하나는 경증 또는 중등도의 부작용. 이거는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네네. 보지 않습니다.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망을 하거나 마비나 신경계통에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도는 경증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백신이면은 보일 수 있는 통상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 지금 모더나하고 파이자 백신은 둘 다 같은 기술인데 여기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 번도 임상 시험 중에 임상이 중단되거나 하는 예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까지는 네. 순항하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예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또 소식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남미 한 국가에서 임상 시험 중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망자가 백신의 직접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이유, 예를 들면은 뭐 뇌혈관 질환이 예. 갑자기 터져서 사망을 했는지 이렇게 간접적인 이유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단 백신을 투여하는 과정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는 일단 중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3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개가 가능한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평가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 백신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상 시험하고 있는 백신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시험 중인 백신은 지금 시험 중인 네.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거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내뿐인데 미국에 창업한 분이 국내에서 임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예. 가지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올 연말 정도에 한 2개 정도를 더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임상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상 중인 게 임상
임상시험 단계 1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예. 파이자나 딴 데서는 임상시험 3단계 있고 긴급 승인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니까 네네. 단계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정부는 백신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네.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향후에 이런 앞서가고 있는 백신들이 부작용이나 네.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도 계속 속도를 높여서 개발 마지막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렇게 속도를 전망이 됩니다. 높인다고 해도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몇 년 걸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있는 백신들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아마 계속 시간은 좀 늦더라도 개발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그러면 됩니다. 그 임상 개발 과정 중에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뭐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임상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라든지 네. 위약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비슷한데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생백신이라서 콜드 체인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DNA 백신인 경우에는 그냥 상온 지금 우리 상온 있죠? 예. 상온에서도 배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상온 보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다르면은 또 부작용 측면도 다를 수 있고 효과도 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정대로 예. 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밀접 접촉자 그리고 유증상자 중심의 PCR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약간 도입을 꺼리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왜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도입을 좀 꺼려야 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기 클리닉을 온 분이 있을 때 이분이 독감인지 혹은 코로나19인지를 현장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확진 네.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했을 때 신속 항원 검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닌데도 코로나19인 것처럼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저는 그 신속 항원 검사는 충분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확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신속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떴어요. 그러면 그분을 다시 PCR 검사를 통해서 진짜 정확하게 양성인지 진단할 수 아닌지를 있는? 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약간 저는 결이 달라서 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도입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그러면은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얘기를 내일 제가 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왜냐하면 근데 그거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을 했는데 뭐랄까요 오진율이 높아서 폐기된 네. 사례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이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풀링 검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해진 어떤 시설 같은 데서 네. 하는 데는 필요한데 만일에 개별적으로 이제 유증상이 있어서 오는 분들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 자세하게 이 얘기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